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여러분들 지방직 2020년 지방직 7급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행정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됐고요. 작년에도 어려웠거든요, 문제가. 올해 또한 올해 같이 출제된 이 국가직에 비해서 얼마 전에 출제된 이 국가직에 비해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들 보고 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타셨겠습니까?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보면서 분명히 이제 이 합격했을 거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앞으로 이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도 어려웠거든. 자,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기출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똑같이 그 지문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판례 원문이 있습니다. 자, 판례 원문이 있으면 자, 이제 판시사항이 이렇게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기출책을 보시면은 기출 지문 나오고 그 밑에 선지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리고 판례 원문을 실어 놓게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기출된 부분이 같은 판례에서 요 부분이었다. 자, 그러면 이번 지방직 시험은 여기서 영리하게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기출됐던 판례거든요. 기출됐던 판례인데 출제되지 않았던 나머지 빈 부분을 알아서 잘 찾아가지고 시험 출제를 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변별력 있는 좀 어려운 몇몇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출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직보다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았어요.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았고요. 특히 이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뻔히 출제될 만한 것들이 좀 출제되기도 했지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최신 판례 강의 시간에 소개는 해드렸지만 강조하지 않았던 최신 판례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최신 판례도 나올 만한 게 뻔히 나오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중 몇 개는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최신 판례 특강 할 때도 이제 3개년 최신 판례 특강 하면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집어넣거든. 근데 물론 다 나왔어요. 최신 판례 우리 봤던 거 그대로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과연 이것까지 나올까? 그래서 좀 불안해갖고 집어넣었던 건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이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제가 수록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험이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즉 국가직에서 쉬었다고 지방직도 같은 난이도로 공부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비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문제. 조문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출제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출제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강론 부분이었죠. 국민연금법. 이거를 본 적이 있을까?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문제를 아예 통틀어서 그냥 조문만 물어봤거든? 보지도 않은 조문들을.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 맞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로또 확률로 맞히신 거야. 운이 엄청 좋으신 분이지 솔직히 그걸 공부하고 이걸 맞췄다?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되게 생소한 조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해설 촬영 가기 전에 주말 사이에 질문을 한 개가 올라왔었어요. 무슨 질문이 올라왔냐면 선생님,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처럼 문제가 나오면 기출 선지를 그대로 외워서 갔다가는 문제를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총평에다가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동 중에 봐가지고 답변을 아직 못 드렸는데요. 기출을 꼼꼼하게 본다는 건요. 첫 번째, 우선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기출 선지 위주로 우선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 기본이야. 지문이 있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이거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기본이에요. 우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이상 확장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선은 기출 선지부터 익힙니다. 왜? 똑같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한 반복돼서 내가 더 이상
기존 기출선지에선 별로 틀릴 게 별로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자, 방금 본 것처럼 기출선지 밑에 제가 이제 기출책을 이제 출간할 때 기출선지 그냥 왜 틀렸는지 그것만 적는 게 아니라 판례 원문도 적어 드리잖아요. 판례 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기출 지문도 같이 수록을 해요. 같이 수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이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 원문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판례 원문을. 판례 원문을 아예 안 보고 그냥 기출선지만 보고 가면요. 물론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본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즉흥적으로 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직처럼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판례 원문까지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당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기초적인 기출문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1번 선지가 있으면 그 1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OX 정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우선 해놓고 요게 다 되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판례 원문까지. 자,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지방직 문제 중에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 있죠. 신뢰보호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효의 법리. 자, 이런 것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실효의 법리와 관련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판례들이 지금까지 기출을 통해서 많이 출제가 돼 왔고요. 특히 이 실효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확약을 했어요. 확약을 했는데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어요. 그럼 이제 그게 사정 변경이죠. 자, 사정 변경이 되면 그 행정청이 했던 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라는 이 판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지문에서. 근데 이 기출지문의 판례 원문을 보시면 확약이 사정 변경으로 실효된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요. 표명이 있고, 자, 공적 견해 표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뢰를 부여하냐면은 네가 어떠한 신청을 하면 내가 그거를 해줄게. 수익적 처분을 내줄게. 대신 신청 기간, 유효 기간을 둘 거야. 신청의 유효 기간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해.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보여줄게.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이 신청의 유효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에서 이 두 문장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출 지문에서 등장했던 표현은 요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요것만 출제가 됐단 말이야. 얘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도 기출 지문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됐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봤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선은 이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요거 확실하게 익히시면 어느 순간 여유가 분명히 생기거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해설에 있는 별도의 판례 원문 전부를 같이 또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련해 놓은 뭐 판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하시면서 판례 원문을 제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 여기 다 됐다. 마지막에 제가 항상 상담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 최신 판례는 예의라고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신 판례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셨어도, 눈에 바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어도 한두 문제 이상은 더 맞출 수 있었어요. 이번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 아예 안 보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렸을 거예요. 이걸 어떤 출제 의도로 해서 문제를 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올해. 그러니까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방제 7급 시험에서 몇 점 정도 점수를 얻어야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물음을 던져준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80에서 85점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이제 7급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에서 한 85점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60점, 50점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점수를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득점이라고 말씀해도 별로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총평은 드렸고요. 우리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 이 문제에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뢰보호 원칙 나왔고 법률 적합성 원칙이 나왔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하다라고 할 때 위법한 공적 견해 표명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할 때는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조건 요게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요게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하는 거예요. 비교 형량. 비교 형량해서 만약에 개인의 신뢰 이익이 더 우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신뢰를 보호해주고 신뢰에 비해서 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통한 어떤 공익 달성이 오히려 더, 즉 공익이 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은 신뢰 보호가 관철될 수 없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 형량에서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신뢰 보호 원칙이 무조건 우선한다. 아니죠? 비교 형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벌써 1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2, 3, 4번을 풀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푸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시간 벌써 착각 지나가고 이번 시험은 어렵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거는 풀지 마세요.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2, 3, 4번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지문들이에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했어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속여가지고 신청을 했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행정청이 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그럼 신뢰 보호해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 그때는 당사자가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사항 필요에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습니다. 즉 과거에 세금을 매겼어 안 매겼어요? 안 매겼어. 어떻게 안 매겼지? 행정청이 알면서 안 매겼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과세 관행 성립합니까? 비과세 관행 성립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과세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우리 객관적 요건, 과세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그래서 뭐 단순한 뭐 과세 누락이라든지 또는 착오에 의한 비과세 이런 것들은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뒀으면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했을 때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죠. 따라서 만약에 이 유효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어떻게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실효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앞에 살짝 한 번만 넘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판례예요. 요거. 같은 판례고 같은 취지예요, 여러분들. 이 실효에 대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 체크해 주시면 이제 정답은 1번 처리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우선 2번이에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2번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작년에 이제 최신 판례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하자승계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온 이 최신 판례 중에 하자승계에 대한 판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판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예요. 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였고, 요거를 보고 오셨다면
그러니까 눈에 발라놓은 상태에서 시험장 가졌다면 2번 바로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자 승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례가 되게 많잖아. 하자가 승계되는 것과 부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럼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자가 승계되는 사례를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모든 판례를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 찍고 바로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1번은 이제 빈출이죠.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승계가 안 돼야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야. 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 없다?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건 당연히 무효예요. 하자는 어떻다? 당연히 승계되고요. 그 다음 선행처분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행처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걸 또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하자 승계를 논한 실익이 없고 무조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요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다툴 수 있다. 요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소속 지방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전출을 명한 처분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전출을 명하게 되면 요거는 당연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무효.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판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바는 뭐냐면 1, 2번 하고 정답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 판례는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분들 꼭 여기에 복병들이 숨어 있어요. 3, 4번에. 항상 정답 밑에. 이거는 제가 뭐 국어, 영어 이런 것들까지 다 보지는 못해서 확신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택 과목 출제 패턴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골 때린 지문들이 등장을 한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지문이었어요. 물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자, 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하면 안 되죠. 자,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위법하죠. 자, 그때 동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분이 취소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죠. 처분의 효력 부인이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설사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얘도 민사소송이에요. 자, 그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기 위해선 과세부가 처분이 어때야 돼요? 무효이거나 이미 취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손해배상은 위법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은 완전 빈출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즉 불형으로 정하도록 지금 위임을 한 거지. 불형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이를 어디다가?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상위법의 위임 형식을 어긴 것이죠. 상위법이 이러한 내용을 하라고 위임을 줬으면 그 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으로 위임을 했으면 그 형식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겼죠. 어겼죠. 자, 따라서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2번. 그래서 자주 출제됐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 나머지 틀린 거 확인해 봅시다. 자,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 피고가 누구냐? 피고가 누구냐? 누굽니까?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공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공포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반면에 이 처분적 조례가 만약에 이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육에 관한 처분적 조례예요. 그럼 그때 피고는 누가 됩니까? 교육감이 되는 거죠. 교육감. 자,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자 위임 명령이 되겠죠.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자 위임 근거 없으니까 이제 무효였어. 근데
나중에라도 법규예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 기출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반복됐고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부여되면 뭐라고요?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러한 위임의 근거가 있어서 유효했던 법규명령에 대해서 위임의 근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또 똑같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소멸,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핵심 키워드다. 이게 아니라. 네 번째, 의료기관의 명칭 표지판에 진료 과목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자,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얘는 뭡니까? 규범이죠. 규범이고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처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처분이 될 수 없죠. 처분은 어때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돼요.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것 또한 빈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빈출됐던 부분이고 기출에서도 충분히 강조됐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이 지금 정답으로 출제가 됐어요. 맞는 지문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최신 판례였어요. 최신 판례였고, 제가 그 최신 판례 특강 때 거의 마지막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 중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특정 교수님이 이제 판례를 소개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넣어놨는데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몰랐어요. 또 교수님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긴 했는데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맞추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탓이 있는 게 제가 막 강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입니다. 자, 얘를 우리 뭐로 봤다? 일정한 용역계약으로 봤어요. 용역계약. 자, 용역계약이 뭐예요? 용역계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 대집행을 해요. 공무원이 대집행 그 실행하러 가갖고 때려 부시면 되는데, 공무원이 가기는 뭐하니까 누구를 시켜요, 여러분들? 민간업체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업체. 그 민간업체에 가갖고 대신 일만 해주죠. 그때 무슨 계약?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대상이 된다. 제가 봤을 땐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신 판례를 내기 위한 지문이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일회성을 갖는 판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빈출돼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기출에서 다 소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요건 이제 최신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최신 판례를 알았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었겠죠. 자, 구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건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얘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뭐로 보셔야 돼요? 행정처분으로 보셔야죠. 처분. 처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기본법 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 통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사업협약의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단지 그 사업협약의 근거법만 제시를 했어요. 이게 우리 그 기출에 보시면 BK21 사업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지 통보입니다. 해지 통보. 우리가 보통 협약의 해지 통보는 뭐로 봅니까?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해지 의사 표시로 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거의 기본적인 판례예요. 근데 그 와중에 협약을 해지하는데 그게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였어요. 이게 이 연구원의 이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처벌적인 성격을 갖는 해지 통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해지 통보해 주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 연구개발비를 부당 집행한 연구원을 3년간 국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또 조치까지 같이 해줍니다. 어때요? 둘 다 제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다?
처분이에요. 처분. 얘도 처분이에요. 처분. 자, 그렇다면 얘는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냄새 맡았으면 이거 뭘로 가야 돼요? 이거?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셔야 되겠죠.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자, 시립 합장 단원을 위촉해 놓고 기간 만료되니까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서 뭐의 대상이 된다? 이거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자,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 자, 직권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어요. 과세 부과 처분을 우선 취소했어요. 자, 그러한 처분에 취소 원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 취소를 취소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 뭐예요? 취소의 취소죠. 자, 취소의 취소를 볼 때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이다. 자, 그렇다면 취소의 취소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왜? 이거 되살리면 어때요? 이게 다시 이거를 취소시키면 이게 되살아나서 불이익하단 말이야,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취소의 취소를 부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 기억은 틀렸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 직권 취소, 직권 철회, 법적 근거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철회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자, 그다음 디귿.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5항에 따라 평가 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이거 친절하게 뭐로 나왔어요? 철회로 나왔네요, 이거. 평가 인증을 철회한다고? 철회입니다, 철회. 말 그대로. 우리 판례 원문 보시면 이게 지금 취소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철회를 의미합니다. 왜? 성립 당시의 하자가 아니라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이 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건 가능상 철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철회를 하면서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해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자,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과거로 소급시키는 게 아니잖아. 즉 예외적으로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 빈출이었고 작년에도 요게 국가직 7급이었나요? 거기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최신 판례로 2018년 판례거든요. 2019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키기 위해선 이건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또 필요합니다. 다음 리을. 면허의 취소 처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면 물론, 맞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떤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유 제시 의무죠. 면허 취소 처분은 불이익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이유 제시를 해줘야 돼요. 물론 불이익한 처분에만 이유 제시를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유 제시 의무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때 이와 같은 취의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 지금 이유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하자 치유가 안 되지.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에요, 이거. 하자 치유는 언제 가능하다? 우리 판례 보시면요. 행정청이 뭔가를 했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다시 이유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 뭔가를 했어야 돼요. 이거 보면은 피처분자가 그냥 알았던 것 뿐이지, 즉 처분의 상대방이 그걸 알았던 것 뿐이지 행정청이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치유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했어. 하자 치유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건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마 이제 1번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같은 게 지금 4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이랑 4번.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킵니다. 어떻게? 정보 공개를 하려면 이 행정기관이 이걸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공기관이. 그죠? 만약에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때요? 공개 의무가 없단 말이야. 그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청구권자는 요 정도만 걔네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즉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입증을 해요. 그러면 이미 입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공공기관 내지 행정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기관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각자가 유리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이 정도만 입증을 하면 이미 입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입증 책임 성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그거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1번과 4번이 연결되는 것이고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국민의 알 권리. 자, 요거 뭐라고요? 무슨 권리예요, 이거?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문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고 무슨 성격을 갖는다? 자유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자, 자유권적 성질은 뭡니까 이거? 국가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즉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자유권적 성질을 갖는 알 권리만으로도 뭐가 공권이 성립합니다. 즉 바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21조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즉 공권으로서 곧바로 성립됩니다.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사립대학교, 사립학교입니다. 자, 사립학교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기관에 포함되죠. 이것도 무수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사립학교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사립대학교는 어때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만약에 거부될 경우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개 의무를 지고 있어요. 만약에 얘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거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이제 꼬아서 내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게 공공기관이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고 설사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거법 같은 거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7번 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물어봤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뭐가 가능하다?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다. 요거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집행, 그 다음에 가처분 전부 다 민사소송법 내지 민사집행법상의 원리로서 당사자 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소송 형태는 당사자 소송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땐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현행법상 예시가 뭡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항고 소송과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피고가 달라요. 항고 소송이라면 이 관할 관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얘기한다면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되는 거야. 즉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피고가 누가 됩니까?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그죠? 달라요. 어쨌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되게 쉬운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이거 뭡니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자, 요것도 최근에 너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요. 다만 요거는 주의하셔야죠, 여러분들.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이 경우에 만약에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자, 근데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안 이후에 이에 대한 인가 고시가 떨어지게 되면 앞에 있던 관리처분 계획안, 얘가 뭐가 돼요? 행정처분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만약에 인가고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더 이상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인가고시 이후에 행정처분이 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판례. 요거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석탄산업법과 관련해서 피재해 근로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한 재해 위로금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만약에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 맘대로 결정하는 거야. 즉 행정청이 결정할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럼 이거는 행정처분이 돼요. 행정청의 결정이. 근데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닐 때 보통 지문에서 이런 팁을 줘요. 무슨 법에 의한 재해 위로금 거부 의사표시. 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건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법에서 이미 확정된 걸 그대로 행정청이 앵무새처럼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이 아니지.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이 공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활용한다는 지문,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의 어떤 출제 형식을,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 뒤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문제는 아니었네요. 이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었네요. 자,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적용 배제, 적용 제외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찾으라 이 얘기죠. 첫 번째,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라든지 소집. 자, 병역법이 지금 나왔잖아. 병역법. 그럼 병역법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걸 제 뒤에다가 X를 칠게요. 뒤에 X. 자,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 자, 여러분들 이것도 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뭐뭐를 취소하는 처분 있지. 그러면은 보통 적용이 돼요. 보통. 만약에 찍어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찍어도. 뭐뭐를 취소하는 처분이지.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처분이잖아, 이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현역 가는 것보다 이거 되게 좋은 처분인데 이거를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처분하겠어? 보통은 일반적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할 거란 말이야. 이거 취소해놓고.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가세요. 그냥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요거 뭐예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죠. 대표적인 사안이었어요. 직위해제 처분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예요. 적용 배제 사항입니다. 적용 배제 사항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법상 불이익한 처분, 징계 처분, 이 모든 게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즉 직위해제 처분.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위 처분할 때 사용 설명서를 교부한다든지 각종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이거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죠. 이런 것들 적용 안 돼요.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 이런 불이익한 처분은 보통 행정절차법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적용 배제 사항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기억, 디귿, 리을.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자, 9번 갈게요. 자,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판례들이 이제 좀 생소한 판례가 중간에 하나씩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생소한 판례 말고는 나머지 하나는 최신 판례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출에서 출제된 판례가 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아마 요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1번은 빈출이에요, 여러분들. 강론시험 빈출이었어요. 자,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꼭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비밀 가치가 있는지, 비밀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즉 실질적인 비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요거는 빈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2, 3, 4번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찍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은 우선 기출 지문 자체에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거 쉽게 그냥 딱 이거 먹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로.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공무원의 법정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 자, 물론 아직 법정 연가 일수가 남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연가 신청해놓고 허가도 아직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했대요. 이러면 돼야 안 돼,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연가 신청 허가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다수의 공무원이 일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 자, 여기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느냐? 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남은 집단 행위, 요거 금지를 하거든. 요거 집단 행위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제 말하는 상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릴레이 1인 시위라는 게 이제 집단 행위는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1인 릴레이 시위가 집단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된다 안 된다. 요거 된다라는 판례였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넓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공무원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집단적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너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좀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최신 판례 때 봤던 거죠.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청권을 행사하는 거야. 상관이 지시나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지시나 명령이 위법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군법에서 정한 어떤 불복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다 재판을 청구를 해버린 거야.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령 불복종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 재판 청구권은 우리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군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재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따라서 곧바로 재판 청구권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뭐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요 최신 판례 때도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갈게요. 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입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두 문자 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파, 해, 강, 정, 감, 견입니다. 파, 해, 강, 정, 감, 견. 파면이죠. 파면. 그다음에 해임이에요. 강. 뭐예요, 이거는? 갑자기 왜 이래? 강등이죠? 왜 이래? 그죠? 그 다음에 정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봉이죠? 견책이죠? 요거, 그래서 파해강, 정감견. 요거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강등 나와 있고, 경고 아니죠? 견책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체크하고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에는 항고심판만 규정돼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심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 경정, 이거는 꼭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신청 플러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 행정청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권한을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하게 되면요. 누구를 픽으로 해야 돼? 승계받은 행정청을 픽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승계를 하기 이전이었어. 근데 소송 제기하고 나서 피고 또는 피청구인이 그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다 이제 승계를 해버렸다 이 얘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피고를 바꿔줘야죠. 피고 경정해 준단 말이야. 그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꼭 신청받아서 해줍니까? 아니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었죠. 직권으로.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조정. 이게 좀 어려웠어요. 조정. 조정 이거 나왔는데 마지막 서술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조정을 자세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조정에 대한 문제는 조정제도가 있다.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한다. 요 정도밖에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조정은 우리 행정심판법에 있습니다. 있고요. 얘는 이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조정이 성립하느냐? 곧바로 그게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완성은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뭐가 된다? 요 조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해주는 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위원회가 확인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합의가 됐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아마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4번은 좀 중요한 조문이죠, 이거. 기출도 됐었고요. 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있어요. 이거 고시에 의한 일반 처분이죠. 자, 일반 처분이 만약에 취소 재결이 떨어졌어요. 자, 취소 재결이 떨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람들이, 즉 고시에 의한 처분을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이잖아.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됐으면 다시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알려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 일반적인 개별 처분이야. 개별 처분이 취소 재결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재결서 정보를 당사자한테 송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이니까 재결서를 다 송달해 줄 수가 없잖아. 처분의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재결로서 취소되었음을 어떻게 공고하거나 고시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은 정답 4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거. 자, 정답부터 볼까요? 4번인데 이게 너무 빈출이었어요. 자,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입니다. 이거 무슨 책임이라고요? 이 영업주의 독립한 자기 책임이에요. 영업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예요. 이 양벌 규정은. 즉 행위자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도 같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영업주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즉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업주의 처벌, 즉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 즉 행위자죠. 종업원의 어떠한 처벌에 종속된다, 안 된다? 종속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이 처벌되든 또는 처벌받지 않든 영업주만 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얘만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자기 책임이다. 독립한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나머지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행위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하면 이게 누구 수입으로 되는 거야? 관할관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거를 게을리했어요. 그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되니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 과징금에 대한 최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던 규정이죠. 그리고 과징금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부당이득 환수형 요소. 부당이득을 박탈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자, 구법인세법 제76조 9항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가산세. 이거 제재적 행정처분이죠. 뭐가 아니야 얘는? 행정벌이 아닙니다. 행정벌 X예요. 따라서 고의과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행위자의 고의과실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 능력, 책임 조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요구되는 거야? 형벌, 행정벌 내지 형벌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13번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정답은 4번인데 이 4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손실보상 청구, 즉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요 기간, 소멸시효 기간,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입니다. 잘했죠? 자, 이런 사람들 보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장은 주차 위반차의 견인 보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놈들한테 법인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뭡니까?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의무잖아.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차 위반한 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주차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대신 이 위반차를 딴 데다 이동시킬 수도 있죠. 의무자 말고도. 따라서 이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맞죠? 즉 위반자, 의무 위반자가 부담하는 거 맞고요. 그 비용 징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 위반자가 해야 할 걸 얘네들이 해줬으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생명, 신체, 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반면에 책임이 있는 자야.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야.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 즉 초과하는 정도의 어떤 손실을 입었다. 그때는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손실보상 청구죠.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걸리니까 그때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 두 가지예요. 손해의 발생을 안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이죠.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입니다. 5년 내. 이게 이제 처음 출제돼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얘가 왜 틀렸냐? 발생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발생한 날은 몇 년이에요? 5년으로 쓰셔야 돼요. 5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 하더라도 변별력은 있겠지만 물론 이것까지 외운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 하더라도 대세의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설명입니다. 국가배상. 자,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 주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주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느 수업이나 강조하는 거죠?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주의 의무예요. 즉 이 객관적 주의 의무라는 거는 원래 과실이라는 거는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배상법은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들? 평균적인 담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요. 해당 가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가 몸담고 있는 평균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가해자별로 판단하면 이건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과실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의 의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판단한다고? 과실을 객관화시켜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기출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라 변형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좀 찾아낼 수 없느냐, 이게 이제 실력의 갈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그냥 봐도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고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국가배상법 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이건 맨날 나왔던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관할 지방경찰청한테, 청장한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이 났습니다. 자, 이때 이 관리 권한이 위임됐을 때 이 판례 이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권한 내부 위임으로 보죠. 내부 위임. 내부 위임으로 보고요. 이거 누구 사무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배상 책임집니까? 국가배상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아니지. 국가가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있는 경찰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잖아. 비용 부담자예요. 비용 부담자. 그래서 이 국가는 제6조 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비용 부담자로서. 근데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국민의 법령에 정해진 수질 기준에 미달한 상수 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 데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 법령상 어떠한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을 거야.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누구한테? 법령이 관할관청한테 부과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그 의무의 내용이 자, 수질 유지 내지 개선 의무를 담고 있다면 이 수질 유지 내지 개선 의무는 무슨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했다 한들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의무 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럼 언제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요? 법령상 지워진 그 공무원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오로지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즉 사익보복성이 도출돼야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수질과 관련하면 뭘 또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공익이야, 공익. 사익보복성이 도출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이건 빈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번 헷갈렸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요것도. 맞습니까? 어쨌든 정답 찾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는 지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공의 영조물은 우선 관리가 핵심이죠. 특정 공공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의해서 즉 관리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디까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뭐다? 포함된다. 즉 소유권이나 임차권 없이 그냥 관리만 하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관리하고 있는 거에 포함되니까 그 관리 대상인 이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3번. 15번입니다. 이거를 이제 맞히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맞췄으면 괴물이야, 괴물. 저도 솔직히 이 조문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저도 많이 본 주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또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고요. 아마 이거를 틀리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건 큰 해설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대로 그 조문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조문만 출제를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죠? 이건 못해요, 여러분들. 이 행정법과 관련된 부속법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피 터진단 말이야. 근데 이것까지 준비를 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틀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틀리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사용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입 자격이 변동이 되겠죠. 사용관계가 끝났으니까. 근데 그 당일이 아니라 우리 법에 보시면 그 다음 날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그죠?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방직 보시는 분들만 나머지 직렬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방직 보시는 분들만 내년에 어쨌든 한번 출제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내년 보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요것만 체크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에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갑은 일정 요건에 자영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해서 관할관청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1차 거부 처분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하지. 1차 거부되고 다시 신청하는 거 돼? 안 돼? 된다고. 왜? 행정청의 이 1차 거부 처분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야. 즉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지. 뭐 할 수 있어? 다시 모순되는 주장, 즉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차 2차 거부했다. 얘도 뭡니까? 행정처분이죠. 따라서 1차 거부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2차 거부 처분, 즉 신청하고 다시 거부 처분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관할관청이 다시 2차 거부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틀렸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갑이 보조금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청서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신청서가 도달된 때, 즉 접수기간에 도달이 되었을 때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자, 그다음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갑은 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내용을 변경, 또 뭐 할 수 있어? 철회. 변경, 철회. 이런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처분이 있기 전까지, 즉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면직 처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럼 그거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변경 처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출제됐던 부분인데 살짝 까다롭게 응용해서 지금 출제가 된 것뿐이에요. 문구를 살짝 수정해서. 상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마 변별력은 되게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번째, 갑의 신청에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에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를 했다. 이거 위법하죠. 이거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신청, 그죠? 또는 소재기, 행정심판 청구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적법하잖아? 그럼 부적법하다고 곧바로 각하해버린다든지 신청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 보완이 가능하면 무조건 보완을 먼저 요구를 해놓고 만약에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안 했다.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각하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도 각하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 자, 공물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이 1번이 너무 빈출이에요. 우리 강론 기출 중에서 1번이 너무 빈출이에요. 그냥 이제 지문만 읽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아직 공용개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국유하천 부지입니다. 자연곡물이죠. 얘는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곡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왜? 얘는 원래부터 그렇게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곡물은 행정재산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뭐야? 폐지를 할 땐 반드시 뭐야?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즉 공용 폐지 의사와 공용 폐지 사실 그 자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아직 국가가 공용 폐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나 뭐야? 아직까지 공용 폐지 안 된 거니까 공물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빈출이에요. 이거 지금 계속 1, 2, 3번 다 빈출이에요. 어쨌든 정답은 이미 1번 찍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4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한 판례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릉 공부하신 분들 생소한 판례일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전에 1, 2, 3번 가기 전에 1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기출 패턴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렵게 출제하는 패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니들이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 이걸 잘고 몰랐고 헷갈려갖고 니들이 4번까지 갔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자, 학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 폐지한 다음에 국가로 귀속시키라는 지시를 어기고, 즉 국가가 어떻게 용도 폐지한 다음에 이 국가로 귀속시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떻게 했대? 학교장이 사친의 이사의 의결을 거쳐가고 개인에게 매각을 해버렸대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때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이 매각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묵시적으로 용도 폐지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용도 폐지 자체에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묵시적인 공용 폐지가 있었다. 용도 폐지가 있었다. 이렇게 본 판례였습니다. 정답은 1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환지 처분이 고시되어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환지가 뭐야 이거? 국가 그 땅 있잖아. 꼬불꼬불한 거 반듯하게 한 다음에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 토지, 즉 분배된 토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지 처분이죠. 예를 들어서 막 삐뚤삐뚤한 처분, 땅이 있어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갑, 여기는 을, 뭐 여기는 병, 여기는 뭐 정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 일종의 이 공익사업의 일종으로 토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합니다. 반듯하게 갖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을 작성해 갖고 환지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환지죠. 환지죠. 그리고 이거는 워낙 불특정 다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시를 통해서 고시에 의한 처분 형식, 즉 일반 처분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어요. 근데 환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 지정이 있어야만 환지 처분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야. 왜? 뭐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시에 의해 확정시키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특정 토지의 개별 환지가 지정돼 있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불구하고 있든지 없든지 불구하고 어때요? 환지 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옛날엔 이게 이제 갑땅이었어. 이렇게 갑땅이었어. 만약에 갑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병땅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병땅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토지 한번 생각해봐. 이 토지. 원래는 병땅이었죠, 이거. 원래 옛날에는 병땅이었어. 근데 환지 이후에 어떻게 돼? 이제는 갑땅이 되고 병은 이걸 뭐야? 소유권 상실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환지 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되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고. 개별적인 환지에 있을 때, 즉 갑에 대해서 환지를 했을 때, 특정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병의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환지 처분이 전체가 고시가 되면 그냥 여기에 대한 병의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 강단에 의한 자, 요건 설명할 것도 없죠. 너무 많이 빈출된 거예요.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딱 봐도 뭐야 이거. 냄새 맞추셔야죠. 행정처분 아니죠. 그 다음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의 안내 통보. 이것도 아무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자체로. 이미 어때요? 법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즉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그 사실 상태로 이미 끝난 거란 말이야. 이 여기서의 통보는 뭐야? 그냥 확정된 사실을 앵무새처럼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뭔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어요.
이건 너무 빈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나왔죠. 자, 감사원의 변상 판정 나오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재결주의, 재결주의. 재결주의 플러스 뭐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결주의를 취하는 게 뭐였어요? 재감노특. 뭐라고? 우리 두 문자 지난 시간에도 외웠죠? 우리 해설 강의도 재감노특이에요. 자, 재결주의를 취하는 게 있었는데 뭐야?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노동위원회의 처분, 특허심사관의 거절 사정, 이건 전부 다 재결주의를 취합니다. 재결주의. 즉 재결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처분에 대해서, 즉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 여기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재결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요것도 주의해야 돼.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피고가 된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감사원. 자, 감사원도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감사원도. 여러 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얘기하잖아. 일종의 얘도 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 합의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누가 피고가 돼요? 그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피고되는 거. 요거까지 디테일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요 지문을 해결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을.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자,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다음, 자, 손해배상 지급받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뭐를 냈어요? 보상금을 청구했죠. 보상금. 요거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우리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서 금지하는 건 뭐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뭐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왜? 우리 헌법 또는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이중배상이기 때문에 얘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되니까. 근데 금지되지 않는 게 있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 우선 먼저 배상받고 그러고 나서 보상을 청구하는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건 금지되지가 않으니까. 이거 비교해놔야 돼요. 몇 번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래서 만약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죠. 줘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골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골라보면 요거 XOO, OXOO 이렇게 되겠네요. 자, 19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겁니다. 자, 1번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했습니다. 자, 해가 지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야? 해가 떴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낮에, 주간에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라든지 또는 해가 진 후 이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야? 이거 언제야? 야간이잖아. 야간. 밤에 시꺼먼할 때 대집행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언제 돼?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요. 밤에 해도 됩니다. 우리 집 부셔도 됩니다 라고 동의를 했으면 야간에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불가피한 경우. 즉 야간에 했다가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또 야간에 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간업소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야간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해가 지기 전 착수를 한 거예요. 시작은 공무원들이 왔어. 해가 지기 전에, 그죠? 밝을 때 했어. 환할 때 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끌려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해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때는. 요거죠. 착수를 이때 했으면 설사 해가 지더라도 된다. 할 수 없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번입니다. 무허가 증축 부분으로 인해서 건물이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자, 요런 것들 고려하더라도 개고 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죠. 그다음에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위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건 맨날 나왔던 거야. 하자의 승계는 어떻게 된다고? 선행 처분이 위법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그 위법이 후행 처분의 승계에 대해서 후행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야. 근데 얘는 거꾸로죠. 후속 절차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 이거는 뭐야? 하자 승계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맞는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후행 절차인 어떠한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자의 승계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에 위반해서 증개축함으로써 철거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 의무를 대집하기 위한 요 개고 처분을 하려면, 자, 개고 처분 당시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집행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비례성 요건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보충성이죠. 바로 이게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개고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고 처분을 할 땐 이 대집행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지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명의 위장 등록 가산세예요. 이거 가산세 맞거든요. 근데 그 부가 제척 기간이 5년인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거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음표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이건 이제 맞는 지문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찾을 수가 없겠죠.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시다. 국세 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세 환급금의 충당은 납세 의무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그다음 조세 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되는 것으로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한 것이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자, 상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줍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나는 이제 채권자가 되지. 그다음에 이제 얘는 채무자가 될 거예요. 자, 얼마 채무를 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나한테 10,000원을 꿔갔어요. 이 친구가. 그럼 나중에 이제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10,000원을. 근데 이제 거꾸로 이번에 내가 또 어느 날 친구한테 돈이 급해가지고 잠깐 뭐 10,000원을 껐어요. 20,000원을 껐다고 쳐봅시다. 20,000원을 껐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돼요. 얼마를 껐지? 20,000원. 20,000원을 껐어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이번에 채권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10,000원 꿔갔고 한 번은 제가 20,000원을 꿔갔어요. 자, 이때 내가 얘한테 20,000원 돌려주고 얘는 10,000원 돌려주면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는데 번거롭잖아.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해? 20,000원, 10,000원이면 그 중에 10,000원을 퉁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야? 이 20,000원 중에서 남은 10,000원만 얘한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민법상 상계예요, 상계.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거, 같은 채무를. 대등에게서 상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 국세환급금 충당도 같은 얘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국가가 환급금을 줘야 되는 채무가 있어. 돈을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처분의 상대방, 즉 조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대방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다시 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국가는 조세 채권을 갖고 있고 얘는 조세 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가는 원래 얘한테 얼마를 줘야 돼? 환급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돼. 100만 원. 그다음에 국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얘한테 100만 원 주고 국민이 국가한테 80만 원을 주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80만 원 금액에서 퉁치는 거예요. 퉁치고 국가는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20만 원만. 이게 바로 국가의 뭐야? 국세 환급 충당이에요. 환급금 충당 이런 식으로 세금을. 뭐와 같아? 민법상 상계와 비슷한 것이다. 맞는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떠한 보상 항목이, 자, 보상 항목이라는 건 이제 손실 보상의 기본적 단위를 우리가 보상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상 항목이 손실 보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이 얘네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해서 손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토지라든지 영업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효과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만 더 받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수용됐다고 했을 때 그 수용되는 효과, 즉 국가가 가져가는 효과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돈만 더 달라는 거야, 이게. 이것까지 보상 항목으로 쳐서 나한테 돈을 더 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이거 바로.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고요. 얘가 바로 뭐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제기를 했다? 그럼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사자 소송을.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소송,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재결을 취소해봤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내 땅을 다시 얘가 갖고 가서 얘를 보상 대상으로 삼아서 돈을 줬으면 하는 취지란 말이야. 근데 굳이 재결을 취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재결 취소하면 다시 또 수용 재결을 거쳐야 돼요. 골치 아프잖아. 그거보다는 어때? 돈만 더 주는 게 낫잖아. 액수만 싸우는 게 맞잖아.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거 피고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뭐 이러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요거 우리 최신 판례 특강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요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통죄라는 규정이 있어갖고 간통죄로 형사소송이 진행이 돼요. 만약에 간통죄가 헌법에 합치되는 어떤 적법한 법률이라면 여러분은 간통죄 그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간통죄 규정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으로 결정이 돼버려. 그럼 여러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즉 유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의 결론이 무죄가 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 법원에 적용되는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또는 뭐 법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이 있을 때 이 법률의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1조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까지 있어. 100조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통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고 싶으면 이 수많은 이 형법 규정 중에서 뭐만 싸우고 싶어? 간통죄 규정만 싸우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것만 날려버렸으면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할 때는 이 법률에 들어가는 모든 조항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 즉 현재 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 요거에 한정시킨다 이 얘기예요. 다만 예외는 있지. 이것과 불가분적인 조항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를 날리면 같이 날려야 되는 그런 불가분적인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까지 같이 포함시킬 수는 있겠죠. 예외적으로. 어쨌든 원칙적으로 얘만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최신 판례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습니까? 문제 난도 자체가 극악의 난도는 아닌데 물론 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그거는 뭐 극악의 난이도였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었어요. 즉 기출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했던, 그리고 이 기출지문을 그대로 네가 문구만 외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느 정도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출 반복을 하시고 선지 반복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그 관련된 기출에 있어서의 그 판결 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방법은요? 없어요. 그 이상의 방법은. 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 한정된 시간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이 대비하는데 남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난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지고 농축시켜서 내 걸로 만드느냐. 그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영양가 있는 해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동안 좀 쉬면서 좀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해설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